오늘 이야기의 제목. 집 해줬는데 시어머니가 아프니 이제 와서 며느리는 남이라길래 남이 뭔지 보여준 어머니.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부르고 애 좀 맡겼더니 허리 아프다고 그러시고. 어머님 요새 왜 그러시는 거야? 며느리 부려먹고 싶어서 괜히 그러시는 거잖아. 근데 당신은 왜 자꾸 나한테 가보라 그래? 내가 어머님 딸도 아니고. 며느리는 가족 아니야? 어머, 며느리가 가족이야? 며느리는 남이야. 남이라고? 그래, 효도는 당신이 해야지 왜 남인 나한테 시키는 거야? 나중에 어머님 아프시면 나 부려먹을 생각 하지 마. 당신만 바빠? 나도 바빠. 그리고 어머님 자꾸 아프다고 그러시는데 혹시 합가하거나 나한테 간병시키신다거나 아무튼 그렇게 될까봐 난 무서워.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5세 유경숙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 황정욱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유 씨는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를 듣고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꽤나 가깝게 왕래하며 지냈던 유 씨로서는 자신의 며느리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요즘 젊은 사람들도 이해가 안 됐죠. 그렇게 시어머니의 수발 드는 것이 무서웠으면 그동안은 왜 시부모 도움을 받고 살았나 한번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며느리는 남이라는 그 말이 맞는 듯 했습니다. 유 씨는 그걸 모르고 여태 며느리를 가족으로 대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도 남이 되는 것을 원한다면 유 씨도 기꺼이 원하는 대로 해줄 의향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주인을 잘못 찾아간 것들도 모두 원래대로 되돌릴 수밖에 없었죠. 유 씨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몇 년 전 아들이 20대 후반일 때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미지는 안 왔었지? 유 씨가 아들에게 묻자 아들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좀 부담스러웠나 봐요. 당시에 아들과 교제한 지 2년 정도 되었던 여자친구. 그러니까 지금의 며느리는 남편의 장례가 끝날 때까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유 씨도 종종 만나서 아들과 함께 맛있는 것도 사준 적이 있었는데 끝내 참석하지 않았죠. 당시엔 정신이 없어서 몰랐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 조문을 왔던 손님들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보내는데 어쩐지 아들의 여자친구를 본 기억이 없어서 물었습니다. 역시나 안 왔다는 아들의 말에 유 씨는 조금 서운했습니다. 한 번도 인사한 적이 없는 사이면 모르겠지만 몇 번 보기도 했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얼굴 한 번은 비추는 게 맞지 않나 싶기도 했습니다. 아들의 나이도 나이인지라 예비 며느리라고 여기고 있었는데 자신의 착각인가 싶었죠. 유 씨의 상식으로는 남자친구가 아니라 친구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도 조문은 왔을 테니 말이죠. 아들의 말처럼 부담스럽다면 안 오는 것은 이해가 됐지만 전화 한 통이나 메시지 한 통조차 없는 걸 보니 결혼 생각은 없는가 보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세상을 뜨고 1년이 채 안 돼서 아들은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미지랑 결혼하려고요. 아들의 입 밖으로 나온 미지라는 이름에 유 씨는 자신도 모르게 멈칫하게 되었습니다. 미지랑 결혼을 하겠다고? 남편의 장례 이후로는 본 적이 없었으니 헤어졌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니까 당황스러웠죠. 이제 둘 다 30이 되니 나이는 적당하다고 생각했지만 어쩐지 가슴 한켠엔 유감스러운 마음도 남아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3년 정도 사귀었고 저들이 결혼한다고 하니 유 씨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의 여자친구 미지의 부모님은 3시간 정도 걸리는 시골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은 경기도에서 하지만 상견례를 위해서 유 씨가 차를 타고 멀리 가야만 했죠. 그런데 남편 없이 홀로 참석하게 된 상견례에서 유 씨는 기가 막힌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옛날 사람이라 그런가? 반반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안 그러세요? 저랑 연배도 비슷하신 것 같은데
우리 때는 남자가 집, 여자가 혼수였잖아요. 대뜸 예비 안사돈이 하는 말에 유 씨의 등줄기엔 식은땀이 흘러내리는 듯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아들의 결혼 선언에 내내 고심을 해보았는데 요즘 대세처럼 반씩 내는 것을 내심 생각하고 온 자리였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전셋집 정도 얻어줄 의향은 있었는데 예비 안사돈은 아주 단호했습니다. 남자는 무조건 집을 사와야 한다고 말이죠. 시작부터 무언가 삐그덕거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부동산에 관심이 많았는데 5, 6년 전쯤에 경매로 싸게 받아 세를 주고 있던 아파트가 한 채 있었습니다. 오르면 팔아서 노후 자금에 보태자고 했었는데 아들 결혼시키기 위해서는 그거라도 당장 팔아야 할 듯 했습니다. 우리가 멀리 살아서 딸의 사는 거 자주 들여다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돈이 좀 신경 써주세요. 곱게 키운 딸입니다. 안사돈의 말에 유 씨가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가까이에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그렇다고 가까이에 두고 시집살이 시키시고 그러시면 안 돼요. 농담처럼 하는 안사돈의 말에 유 씨의 표정에 조금씩 금이 갔습니다. 상대방에 대해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아들도 멀쩡한 직장에서 돈도 잘 벌고 유 씨 집안도 기우는 편은 아닌 듯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 가진 게 죄는 아닌데 왜 이런 소리를 들으며 결혼을 시켜야 하는지 의문이었죠. 저희 엄마가 농담하신 거예요. 엄마 왜 그래? 그때 며느리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안사돈을 말렸습니다. 남편의 장래를 떠올려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도 며느리는 싹싹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며느리가 상견례 자리에서도 아들을 잘 챙기기에 유 씨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원하는 대로 집을 해주기로 했고 그렇게 상견례를 마무리 지었죠. 집은 일단 아파트가 얼른 팔리는 게 아니니까 그 집에 들어가서 살아. 도배는 새로 해줄게. 상견례가 끝나고 유 씨는 아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잠시 먹먹한 표정을 짓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해요, 엄마. 아들도 그다지 공평하지 않은 결혼을 한다는 걸 아는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수긍을 하는 걸 보니 이 결혼이 정말 하고 싶은 듯 했죠. 그렇게 유 씨는 아들을 결혼시켰습니다. 그리고 꼭 안사돈이 부탁해서 그런 것은 아니었고 유 씨도 하나밖에 없는 내 며느리이니만큼 잘 챙겨주고 싶었습니다. 친정이 멀기에 명절엔 유 씨에겐 전날에만 들리도록 했고 아들과 며느리 생일이며 결혼기념일이며 특별한 날엔 용돈도 주었습니다. 좋은 시어머니가 되고 싶었고 새로운 가족과 잘 지내고 싶었습니다. 며느리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임신을 했습니다. 그 소식에 유 씨도 경사가 났다며 크게 기뻐했죠.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유 씨에게 전화해서 말했습니다. 미지 이제 곧 산후조리원 예약해야 하거든요. 벌써? 임신 소식을 알린 게 엊그제였는데 벌써 조리원을 예약하나 싶었습니다. 네, 요즘엔 미리 안 하면 자리가 없대요. 아, 그래? 얼른 괜찮은 대로 알아봐야겠네. 유 씨는 아들을 낳고 집에서 쉬었지만 요즘엔 다들 산후조리원에 간다니까 며느리도 당연히 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래도 집에서는 누군가 도와줘도 몸을 많이 움직일 수밖에 없으니 말이죠. 그런데 아들의 용건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며느리 조리원 비용은 시어머니가 내준다고 하더라고요. 어머, 정말? 아들의 말에 당황스럽긴 했습니다. 하지만 임신 선물을 뭘 줘야 할까 고민 중이었는데 차라리 잘 됐다 싶었습니다. 알았어. 정욱이 네 계좌로 보낼게. 감사해요.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유 씨의 며느리에게서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조리원비 받았어요. 그랬니? 그래, 산후조리원 들어가서 몸조리 잘해야지. 유 씨는 들뜬 목소리로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당연히 감사 인사를 하려고 전화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쩐지 며느리의 반응이 뚱했습니다. 감사해요. 그런데 어머님, 산후조리비가 2주에 500은 넘어요.
며느리가 하는 말에 유 씨의 웃는 얼굴이 굳어버렸습니다. 아들에게 얼마인지는 물어보지 않았지만 주변에 물어 대략 300만 원 정도면 되겠거니 해서 보냈는데 500만 원이라는 소리에 놀랄 수밖에 없었죠. 산후조리원이 그렇게 비싸? 요즘엔 다 그래요. 그렇게 삼주하는 여자들도 많고요. 500만 원이 없다고 경제적으로 힘들어지진 않겠지만 300만 원도 유 씨에겐 무척 큰 돈이었습니다. 세입자가 나가고 아파트를 아들에게 주는 바람에 다달이 들어오는 수익도 줄었으니 한 번에 큰 돈을 지출하기엔 부담도 될 수밖에 없었죠. 다른 친구들은 다 시댁에서 내주더라고요. 말끝을 흐리는 며느리. 유 씨는 지끈거리는 머리를 짚었습니다. 이미 보낸 300만 원을 제외하면 200만 원을 더 보내야 했습니다. 너무 부담되시면 어쩔 수 없고요. 그 말에 어떤 시어머니가 거절을 할까요? 아니야, 알았어. 보내줄게. 200만 원 때문에 몸조리 하는 내내 서운할까 싶어 어쩔 수 없이 추가적인 송금을 해야만 했습니다. 알았다는 유 씨의 대답에 며느리는 기뻐했지만 유 씨는 어쩐지 속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들 다 가는 거 며느리도 가면 좋다고 생각했지만 2주에 500만 원을 지출한다는 게 부담스럽긴 했습니다. 둘째나 셋째라도 낳으면 집안 거덜나겠다 싶기도 했죠. 그리고 아들 결혼시킬 때도 느꼈지만 아들 키우기 참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주면 당연하게 생각하고 안 해주면 서운해하니 말이죠. 좋은 마음으로 주었던 조리원비가 결국엔 마지못해 주는 꼴이 됐으니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유 씨의 며느리 뒷바라지는 그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출산 후에도 쭉 이어졌죠. 어머님 좀 와주실 수 있으세요? 어김없이 걸려온 며느리의 호출. 유 씨는 외출하려고 챙겼던 가방을 다시 내려놓고는 편안한 복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며느리가 아이를 낳은 지 3달이 넘어갔는데 조리원에서 돌아오자마자 며느리는 혼자서 애보는 것을 무척 힘들어했습니다. 아들은 늘상 회사에 있었고 야근도 잦은 일이라 평일엔 전혀 아이를 봐줄 수가 없었죠. 대신에 유 씨가 종종 평일 낮에 찾아가서 도와주곤 했습니다. 애기 이리 줘. 며느리 집에 도착한 유 씨는 퀭해 보이는 며느리에게서 아이를 넘겨받았습니다. 낮잠이라도 한숨 자. 아들도 종종 새벽에 아이를 봐준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며느리는 종일 시달릴 테니 딱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 그럼 좀 잘게요. 애기 분유 먹을 때 됐어요. 며느리는 그 말만 남기고 안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파묻혔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2시간 뒤에 깼습니다. 그동안 유 씨는 애기 분유도 먹이고 기저귀도 갈아서 막 재운 참이었습니다. 너 밥은 먹었니? 아니요. 잠깐만 있어봐. 유 씨는 집에서 가져온 미역국을 데우고 며느리 밥을 차려줬습니다. 아마 친정엄마가 가까이에 있었으면 더 살뜰하게 챙겨줬겠지만 유 씨도 나름의 최선을 다해서 며느리를 도왔습니다.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음에 올 때 해다 줄게. 유 씨의 말에 며느리가 대꾸했습니다. 네, 어머님 이번 주말에 혹시 시간 되세요? 안 그래도 너희 결혼기념일이라 내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유 씨는 가방을 열어서 가지고 온 봉투를 며느리에게 건넸습니다. 자, 결혼기념일 축하해. 주말에 둘이 어디 놀러라도 갔다 와. 애기는 내가 보고 있을 테니까. 감사합니다. 유 씨는 그렇게 거의 매주 아이를 봐주러 왔다 갔다 해야 했습니다. 그건 아이가 어린이집을 가서도 마찬가지였죠. 주말엔 거의 유 씨가 아이를 맡는 것이 암묵적인 일상이 되었습니다. 명절에 오면 진수성찬을 차려주었고 종종 애를 봐주러 와서는 힘들어하는 며느리를 위해서 집안일도 거들었습니다. 처음엔 유 씨를 불편해했던 며느리도 늘 보니까 유 씨를 편하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친정엄마보다 자주 보니 그럴 수밖에 없었죠. 며느리는 다시 직장에 나가지는 않고 살림과 육아를 했습니다. 그리고 첫째를 낳고는 힘들었는지 둘째는 낳지 않겠다고 선언했죠.
조리원비가 걱정된다고 혼잣말을 했던 유 씨가 찔끔했습니다. 그래도 둘 정도는 있으면 좋을 텐데 며느리를 봐서는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나도 힘들어서 늘 유 씨에게 전화를 해대니 말이죠. 그렇게 유 씨는 몇 년을 더 아들 집을 오가며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좀 크자 며느리가 유 씨에게 도움을 청하는 일은 점차 줄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손주는 초등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차 쓰세요? 내 차? 쓰지? 어느 날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뜬금없이 차를 쓰냐는 질문이 날아와서 의아했습니다. 자주 타지는 않지만 그래도 마트에 갈 때는 꼭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은근히 물었습니다. 아, 제가 차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머님은 차 별로 안 타시는 것 같길래 혹시나 해서 전화드렸죠. 꼭 필요하신 거죠? 마트 갈 때는 필요하지. 유 씨가 필요하다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며느리는 집요했습니다. 아, 마트요? 요즘엔 다 인터넷으로 사잖아요. 그건 요즘 젊은 사람들이나 그런 것이었고 유 씨는 그런 것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직접 보고 그때그때 조금씩 사는 게 당연했고 말이죠. 아, 그런 건 잘할 줄 모르지. 근데 차는 왜? 유 씨도 며느리의 목적을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연우요. 새학기부터는 영어학원이랑 독서학원도 다닐 거거든요. 그렇게나 많이? 아직 초등학교 1학년인데 태권도도 다니고 있잖아. 유 씨의 걱정스러운 물음에 며느리가 뭘 모른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그 정도 학원 안 다니는 애들이 어디 있어요? 좀 더 적응하면 2학기부터는 피아노 학원이나 바이올린 같은 것도 하나 더 보낼 생각인데요. 애가 뭐에 재능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아무튼 학원 스케줄 맞추는 게 쉽지가 않아서 중간에 제가 픽업을 가야 할 것 같아서 차가 필요해요. 하지만 유 씨도 차를 써야 했습니다. 경차를 하나 사면 되지 않을까? 아, 그건 창피하죠. 요새 애들도 그런 거 다 하는데요. 그렇지만 유 씨의 차도 고급차는 아닌 일반 중형차였습니다. 어머님 차는 그래도 평범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 씨가 고민하자 며느리가 됐다며 말을 끊었습니다. 어머니가 차가 꼭 필요하신 거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쩐지 서운함이 느껴지는 말투였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차를 달라는 말에 선뜻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뒤에 아들과 통화하다가 이상한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연우 좋아하는 반찬 좀 해놨는데 들려서 좀 가져가. 몇 년 전 같았으면 애를 봐주러 유 씨가 가는 김에 바리바리 싸갔겠지만 이젠 아들과 며느리가 집에 부르지도 않았는데 가는 게 망설여졌습니다. 그래서 종종 아들 퇴근길에 들려보내곤 했는데 이번엔 아들이 거절의 말을 꺼냈습니다. 이제는 반찬하지 마세요. 들고 갈 수가 없어요. 아들도 며느리도 손주도 유 씨가 해준 반찬을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반찬하기 힘들다고 늘 받아 먹었는데 이제 와서 하지 말라는 말에 놀랐습니다. 유 씨는 힘들지 않아서 좋지만 무슨 일이 있나 싶었죠. 왜 못 들고 가? 그게 지금 차를 연우 엄마가 쓰고 있거든요. 아들의 차를 며느리가 쓰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뭐? 그럼 너 출퇴근은 어떻게 하고? 버스 타고 다녀요. 애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그래서. 아이 학원 보내는 게 중요하다지만 그렇다고 출근보다 중요한가 싶었습니다. 차를 하나 사지. 그냥 버스 타고 다니면 되는데요, 뭘. 학원비도 늘었는데 연우 엄마가 사려는 차는 매달 7, 80만 원은 드니까요. 아들의 말에 유 씨는 또다시 머리가 아파왔습니다. 경차는 창피하다는 며느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렇다고 학원도 그렇게 많이 보내는데 차에 100만 원 가까운 돈을 쓸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아들이 잘 번다고 해도 월급쟁이였고 외벌이였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듯 했습니다. 유 씨는 하는 수 없이 며느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우 엄마야, 차 필요하다고? 아, 연우 아빠 차 타고 있어요?
유 씨는 한숨을 속으로 삼키며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내 차 가져가서 타라. 정말요? 그럴까요? 그러자 며느리가 반색하며 대꾸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며느리에게 차를 주자 싶었습니다. 유 씨도 이제 60대 중반에 접어드니 슬슬 운전대를 놓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죠. 불편하긴 해도 유 씨는 가끔 타는 것이니 아들이 버스로 출퇴근하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며느리는 바로 다음 날 와서 차를 가져갔습니다. 보험은 어머님이 전화해서 저만 추가해 주세요. 황당한 건 자동차 보험까지 유 씨의 몫이었습니다. 유 씨에게 도움받는 게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린 듯 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에게 차를 준 유 씨의 일상은 조금 더 불편해졌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봐도 조금씩 사서 들고 와야 했고, 그렇지 않으면 택시를 타야 했습니다. 멀리 어딜 가려고 해도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이고, 저거 타야 되는데. 장을 보고 나와서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데 멀리서 막 출발하려는 버스를 발견했습니다. 배차 간격이 30분이라 지금 놓치면 30분이나 앉아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유 씨의 걸음이 빨라졌는데 문은 닫혔지만 버스는 다행히도 아직 출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탈 수 있겠다. 유 씨는 장바구니를 팔에 끼고 뛰었습니다. 그렇게 버스 코앞에 도착해서 막 앞문으로 가려는데 아이고! 유 씨는 그만 인도의 턱을 보지 못하고 쭉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하필이면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있어서 중심도 잡지 못하고 그대로 뒤로 쓰러졌죠. 한참을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의 신고로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유 씨의 발목 인대가 끊어졌고 팔은 뼈에 금이 갔습니다. 타박상은 크지 않았지만 어쨌거나 당분간은 입원 치료가 불가피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아들이 회사에 있을 시간이라 간단히 문자를 남겼는데 그걸 보고 전화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넘어지셨다고요? 그래서 지금 병원에 계세요? 그래, 큰일 날 뻔했어. 머리라도 부딪혔다면 어쨌을지 아찔했습니다. 연우 엄마한테 전화해보지 그러셨어요. 아까 해봤는데 전화를 안 받더라고. 안 그래도 짐을 좀 챙겨야 하는데. 저 오늘 야근하는데 제가 연우 엄마랑 통화를 좀 해볼게요. 아들과 그렇게 전화를 끊었고 며느리는 다음날 낮에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어쩌다가 넘어지셨어요? 버스 타려고 뛰다가. 어머님이 말씀하신 짐은 대충 챙겨서 왔어요. 쇼핑백 하나를 내미는 며느리. 온 김에 미안한데 머리 감는 거 조금만 도와줄래? 앞으로 며칠 더 있어야 할 텐데 넘어질 때 땅바닥에서 구르는 바람에 먼지가 잔뜩 묻어서 찝찝하다. 한 손으로 문지르면 되니까 샤워기만 좀 잡아주면 좋겠는데. 어차피 아들은 바빠서 잘 못 와볼 테고 며느리도 오늘 왔으니 앞으로 또 언제 올지 몰라서 온 김에 부탁을 하려고 했습니다. 저 오늘 연우 일찍 끝나는 날이라서 지금 바로 가봐야 해요. 잠깐 들린 거예요. 이따가 연우 아빠 퇴근하고 들리라고 할게요. 그러니? 더는 이런저런 말을 하지 않고 며느리는 다소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간병을 부탁한 것도 아닌데 어쩐지 질색하는 것 같았죠. 그리고 그날 저녁 아들이 와서 머리 감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모레쯤 한번 다시 올게요. 아들의 말에 유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올 필요 없어. 한쪽 팔이랑 한쪽 다리는 멀쩡하니까. 밥도 혼자 먹는데 뭐. 유 씨가 말하자 아들이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대꾸했습니다. 제가 바빠서 죄송해요. 연우 엄마한테 좀 들여다보라고 할게요. 아니야, 연우 엄마도 바쁜 것 같은데 뭘. 샤워기 한번 들어달라는 걸 거절하고 가버린 며느리가 야속했습니다. 그런 며느리가 와도 유 씨는 불편할 뿐이었습니다. 이제 집에 가니? 아니요, 회사에 잠깐 다시 들어가 봐야 해요. 그런데 아직 퇴근한 것도 아니라는 아들의 말에 유 씨는 황당했습니다. 며느리가 바빠도 손주 학원 데려다주는 시간을 제외하면 내내 집에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손자도 학원에서 돌아왔을 시간인데 굳이 일하는 아들을 보낸 것이 이상했습니다. 어쩐지 아들이 오게 되기 전까지의 전말이 상상이 갔습니다.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며느리에게 간병을 해달라는 것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머리 감는 걸 한번 도와주는 게 그렇게 큰일인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렇게 힘든 일이면 그동안 유 씨가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 해준 것들은 다 무엇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남의 집 귀한 딸이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부려먹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됐다 싶었습니다. 유 씨가 태어나기 전에 아들이 한 번 더 왔다 갔고 며느리는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유 씨도 며느리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반찬을 가져다 주는 일도 그만두었습니다. 이제 아이를 봐줄 일도 없으니 이렇게 서서히 멀어져 가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 무색하게 얼마 안 있어 아들이 손자를 하루만 봐달라며 전화를 해왔습니다. 애 봐달라고는 보통 며느리가 연락 오곤 했는데 며느리는 유 씨가 입원했던 이후로는 도통 연락이 없었죠. 아들이 바빠서 부탁한다는데 거절할 수가 없었던 유 씨는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자식이 힘들다는데 어떻게 외면하나 싶었죠. 내일 연우 엄마가 데리러 올 거예요. 그래, 어서 가봐. 아이를 맡기며 아들이 하는 말에 유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 된 손주는 예전보다 훨씬 손이 덜 갔습니다. 씻는 걸 봐주고 밥만 차려주면 되었죠. 그런데 예기치 못한 사고는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치약이 안 나와. 잠깐만. 욕실에서 유 씨를 부르는 소리를 듣고는 손자에게 가보았습니다. 거의 다 쓴 치약을 가지고 고군분투하고 있는 손자가 보였죠. 이리 줘봐, 할머니가 짜줄게. 유 씨가 치약 끄트머리에서부터 꼼꼼히 치약을 짜고 있는데 옆에서 손주가 심심한지 오른다리로 축구공을 차는 신용을 했습니다. 넘어져, 조심해. 그러면서 치약을 짜는데 순간 손자가 욕실 바닥에 발을 헛디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유 씨의 옷을 잡는 바람에 함께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넘어지며 수건거리를 붙들어 완전히 자빠지는 건 막았지만 유 씨는 손자를 붙잡느라 허리를 삐끗하고 말았죠. 아이고고. 곡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손자도 놀랐는지 두 눈이 동그랬습니다. 그래도 손자가 무사한 것 같아서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었는데 허리가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연우야, 할머니 허리가 아파서 조금 누워 있어야겠다. 손자의 저녁밥을 진작 챙겨줘서 다행이었습니다. 유 씨는 이불 위에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그러고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우 엄마 내일 몇 시에 온다던? 점심 전에는 간다고 그랬어요.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욕실에서 허리를 좀 삐었는데. 알았어. 내일 아침밥까지는 어떻게든 차려줘 볼게. 그러자 아들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누워있으니까 좀 낫다. 요새 왜 자꾸 다치세요? 아이고, 그러게나 말이야. 그리고 다음날 아침엔 그래도 전날보다는 움직일만 했습니다. 천천히 걸어서 손자의 밥도 차려줄 수 있었죠. 어머니, 연우 데리러 왔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아이를 데리러 왔습니다. 넌 못 온다더니 어떻게 같이 왔어? 어머니 허리 다치셨다고 그래서요. 아니야, 자고 일어나니까 좀 괜찮다. 괜히 바쁜데 오라가라 했네. 어머니 점심 차려 드시기 힘들면 같이 짜장면이나 시켜 먹을까요? 아들의 말에 유 씨가 미안한 표정이 되어서 대답했습니다. 바쁜데 이만 가보지. 그런데 아들이 뭐라고 대답하기도 전에 며느리가 말을 가로채더니 대꾸했습니다. 네, 어머님 가볼게요. 여보, 바쁘다고 그랬잖아. 얼른 가자. 어머님, 저희는 그만 가볼게요. 며느리는 손자의 짐을 챙겨서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 며느리를 보곤 아들은 한숨을 쉬더니 따라 일어났습니다. 저도 가볼게요. 유 씨는 아들과 며느리를 보내고 똑같이 한숨을 지었습니다. 손자가 떠난 자리를 치우고 있는데 유 씨의 눈에 손자의 필통이 눈에 띄었습니다.
어젯밤에 숙제를 한다고 꺼내놓더니 두고 간 모양이었습니다. 유 씨는 얼른 필통을 챙겨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주차장으로 나가자 밖에서 실랑이 중인 아들과 며느리가 보였습니다. 이미 갔으면 어쩌나 했는데 안 가서 다행이었지만 언쟁이 있는 듯해서 다가가기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아들의 목소리에 이어 며느리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부르고 애 좀 맡겼더니 허리 아프다고 그러시고 요새 왜 그러시는 거야? 며느리 부려먹고 싶어서 괜히 그러시는 거잖아. 근데 당신은 왜 자꾸 나한테 가보라고 그래? 내가 어머니 딸도 아니고. 며느리는 가족 아니야? 어머, 며느리가 가족이야? 며느리는 남이야. 남? 남이라는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에게 짜증을 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 효도는 당신이 해야지 왜 남인 나한테 시키는 거야? 나중에 어머님 아프시면 나 부려먹을 생각 하지 마. 뭘 또 시켰다고 그래. 어머니 입원했을 때 짐 좀 가져다 달라고 한 게 당신 부려먹은 거야? 머리도 감겨달라고 그러시는 게 부려먹은 거지 아니야? 간병인을 써야지 왜 며느리한테 시키셔? 지금도 그거 생각하면 잠이 안 와. 아무래도 그 일 때문에 기분이 나빴던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아들은 그런 며느리에게 섭섭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거 좀 못해줘? 그것도 내가 가서 했잖아. 당신이 싫다고 해서. 당신은 그러면 우리 엄마 아프면 머리 감겨줄 거야? 내가 바빠서 어쩔 수가 없었잖아. 당신만 바빠? 나도 바빠. 그리고 어머니 자꾸 아프시다고 그러는데 합가하거나 나한테 간병시키신다거나 아무튼 그렇게 될까봐 난 무서워. 아니 어머니가 우리한테 해주신 것도 있는데 당신은 벌써 그게 무섭다고 그래? 나도 장모님이나 장인어른 편찮으시면 여건이 되면 충분히 돌봐드릴 의향 있어. 나는 싫어. 당신 확실하게 대답해. 혹시라도 어머님 편찮으시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모시는 거야. 절대 나한테 간병하라고 하지 마. 알겠지? 짜증스러운 며느리의 말에 아들과 유 씨가 동시에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유 씨는 멀리서 아들의 입을 쳐다보았습니다. 며느리의 의중은 알겠고 아들이 무슨 대답을 할지 궁금했습니다. 다시 한번 한숨을 내쉰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알았어. 당신 말대로 할 테니까 이제 그만 좀 짜증내. 나도 일하느라 스트레스 받는데 어머니 일로 이러지 말자. 그 말에 유 씨는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이든 며느리든 유 씨가 아플 때 간병을 맡길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젊은 시절 열심히 살아왔던 것이고 말이죠. 그런데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일로 아들과 며느리의 마음을 확인하게 되니 인생 참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며느리의 말이 맞았습니다. 며느리는 가족이 아니라 남이라는 말이죠.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유 씨가 어리석고 며느리가 현명한 것일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남이라면 왜 여태 유 씨에게 도움을 받고 살았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집도 주었고 애기 낳았다고 산후조리원 비용도 내주었고 차도 주었고 애도 키워주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몸이 조금 아프다고 저를 부려먹을까봐 무서워 가시를 세우는 며느리가 참 괘씸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를 듣고 있는 손자는 무슨 생각을 할까 궁금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이면 무슨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지 충분히 알 나이인데 말이죠. 그러고도 며느리는 자기 자식에게는 존중받기 원할 테죠. 유 씨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다가갔습니다. 연우야, 필통 놓고 갔다. 손자가 필통을 받아들었고 아들과 며느리의 눈은 크게 트였습니다. 설마 유 씨가 가까이 있을 거라곤 생각도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님. 어머님이라고 이제 안 불렀으면 안다. 며느리의 말에 유 씨가 싸늘하게 대꾸했습니다. 어머님은 가족한테 쓰는 호칭이잖니. 너랑 나는 남인데 뭐하러 어머님이라고 하니? 낭패라는 표정을 짓는 며느리에게 유 씨가 말했습니다. 내가 괜한 짓을 했어. 남인 줄도 모르고 그동안 퍼줄 거 안 퍼줄 거 다 줬지. 내가 잘못 생각한 거야.
자식이 내 노후를 책임져 주지 않는데 말이야. 노인들 노후 책임져 주는 건 돈이잖냐? 돈이 노인들 생명줄인데 내가 내 생명줄을 남한테 나눠줬구나. 그게 무슨... 아파 보니까 알겠다. 자식들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마음껏 간병인 쓰려면 돈이 있어야 하네. 그러니까 너희도 남이 준 재산 한 톨도 남김없이 다시 돌려줘라. 네? 어머님! 마침 며느리가 자신의 차를 타고 온 듯 했습니다. 차 문을 열려고 했는지 손에 차키가 들려 있었죠. 유 씨가 그걸 낚아채듯이 뺏었습니다. 차도 도로 놓고 가고 너희 사는 집도 비워라. 알겠니? 아들은 골치 아픈 표정을 짓고 있었고 며느리는 세상이라도 잃은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이러는 법이 어디 있어요? 억울한 것 같은 말투에 비웃음이 새었습니다. 너는 참 웃기는 애야. 남한테 애도 맡기고 돈도 받고 집도 받니?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내가 바보라서 그동안 부질없는 짓을 했는데 네 덕에 정신 번쩍 차렸지 뭐니. 집은 빠른 시일 내에 비워줘라.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얼른 팔아서 가지고 있어야겠다. 어머니, 저랑 나중에 다시 말씀하세요. 아들이 말렸지만 유 씨는 단호했습니다. 너랑도 할 말 없어. 남의 집 식구 됐으니까 이제 너도 내 가족 아니야. 어머니, 네가 키워준 나한테 고마움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큰 소리 내지 말고 집 비워. 알겠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꼈는지 손자는 울먹거렸습니다. 유 씨는 그런 손자를 잠시 바라보고는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문이 잠긴 차 앞에서 망연자실하게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유 씨는 이 정도면 부모로서 할 일은 다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죽는 날까지 서름당하지 않으려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했습니다. 나이 들면 들수록 남이 서럽게 하는 게 아니라 자식이 서럽게 한다는 말이 맞았습니다. 자식에게 서름을 안 당하려면 혼자서 살아갈 수가 있어야 했고 그러려면 마음 단단히 먹고 한 푼도 주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어머니, 마음 좀 되돌려 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애엄마도 반성 많이 해요. 글쎄다. 반성은 반성이고 집은 집이지. 아들은 그런 유 씨에게 몇 번 더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유 씨가 요지부동이자 어느 정도 체념한 듯 했습니다. 그 뒤로 며느리도 찾아와서 문을 두드렸지만 유 씨는 단 한 번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죠. 아들과 며느리에게 집을 사주지 않고 가지고 있던 집에서 살게 한 것이 신의 한 수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렇게 며느리가 찾아와서 빌지도 않았을 것이고 오히려 더 더러운 꼴을 봤을지도 몰랐습니다. 결국 아들은 2달 뒤에 이사를 나가겠다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노여움을 풀라고 했지만 노여움이 사라진 지는 오래였습니다. 그리고 그 노여움과 함께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사랑과 정도 사라져버렸을 뿐이었습니다. 아들이 이사간 뒤에 유 씨는 그 집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있었다는 사실도 잊고 살아가기로 결심했죠. 자식에게 줄 생각만 안 하면 내 한 몸 충분히 풍요롭게 살다가 갈 수 있었습니다. 10년, 20년이 흘러 손자 연우가 크면 아들과 며느리도 깨닫는 바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과연 부모에게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손자가 무엇을 배웠을지. 하지만 그걸 감당해야 하는 것도 아들과 며느리의 몫이었습니다. 유 씨는 이내 아들 가족에 대한 생각을 접어버렸습니다.